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발표했지요.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1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급한 발표였다는 비판과 시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반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더 뉴스는 황하나 씨 마약 사건에 등장하는 조모 씨 단독 인터뷰 내용을 중점 보도합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흘러나오는 제3지대 호남 독자 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비핵화 시계를 돌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오늘 오후 미국을 방문합니다. 모레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상응한 보상 조치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킴입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언론의 눈을 피해 귀국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로버트 할리는 영장 심사에 앞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2015년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맞았던 조모 씨를 YTN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조 씨는 황 씨가 먼저 필로폰 투약을 제안했고 자신에게 투약까지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입막음용으로 황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은 수사 당시 황 씨가 남양역 외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신종 업종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탈세 혐의가 짙은 연예인과 유튜버, 프로운동 선수, 부동산 임대업자, 금융 컨설턴트 등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출석 시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귀국 시점을 급히 당겨서 언론을 피했던 만큼 경찰 출석 과정에서 언론을 대면하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로이킴에게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겁니까? 네, 가수 로이킴은 오늘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지만 아직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킴은 그동안 학업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기습 입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취재진에 둘러싸였던 정준영 씨와는 달리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가 종적을 감췄고 모처에 머물면서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앞으로 이뤄질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로이킴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치고 오늘 오후 3시 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로이킴 측이 출석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조금 전 로이킴 측 변호인이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통보한 시한인 오후 3시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죠. 앞서 구속된 정준영 씨와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네,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 씨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의 혐의는 다른 상황입니다. 정 씨는 불법 성관계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습니다. 정 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던 경찰은 로이킴도 단체 대화방에 타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로이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 음란물을 유포한 정황도 확인되자 이틀 뒤 피의자를 입건하고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때문에 경찰도
다만 로이킴이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인지 받은 사진을 단순히 올리기만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도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가 확인된 정준영 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로이킴은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입건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로이킴이 직접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일명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어가 수차례 사용된 정황도 나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 한국명 하일 씨, 오늘 늦게라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네,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수원지법에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과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 씨는 죄송하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만 한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에 도착해서도 가족과 동료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하 씨는 체포된 이후 줄곧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해 이 마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하 씨는 마약을 산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해 지난주에 투약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하 씨가 수십만 원을 마약 거래 관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고 하 씨 자택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하 씨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법조인 출신에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방송인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냐 아니냐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처음이 아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 씨의 마약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습 투약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황하나 씨의 마약 공범인 조모 씨가 YTN 취재진을 만나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황 씨가 남양 유업의 외손녀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조 씨에게 황하나 씨를 곧 체포할 것이라는 말까지 해놓고 정작 소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대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모 씨. 조 씨는 YTN 취재진을 만나 당시 경찰 조사 때 마약 공급책인 황하나 씨가 남양 유업 외손녀란 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남양 유업.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진술하는 사람들이 손녀라는 거를 다 얘기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요. 그거는 도 조사 받을 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경찰도 알고 있어요.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첩보 수집 단계부터 이미 황 씨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씨는 황 씨가 마약을 먼저 제안하고 주사를 놔준 것은 물론 함께 투약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황 씨를 곧 체포할 거란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의아하고 이럴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공범인 조 씨의 진술 등 경찰이 황 씨를 불러 조사할 만한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이나 끌다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과정에
황 씨의 집안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진술을 과거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범 조모 씨로부터 황 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범 조 씨는 구속했지만 황 씨는 수사 1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하고 있고 현재는 주변 동료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하나 씨가 지난 2015년에 마약을 했을 때 황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 조 씨는 YTN 취재진에게 황 씨가 좋은 약을 해보자며 제안했고 자신에게 직접 투약까지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범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9월 동네 친구였던 황하나 씨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으니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약이 있는데 하지 않겠냐, 해보지 않겠냐. 이 친구도 해보자 그러고 하나도 하자 그러고. 조 씨는 YTN 취재진에게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황 씨와 남성 2명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 있는 사람은 그 4명이에요. 황하나랑 나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있었던 2사람도 경찰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마약 파티는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 씨는 황 씨에게 건네받은 필로폰 0.5g 가운데 0.3g을 8시간마다 한 번씩 3번 나눠 맞았습니다. 주사를 놔준 건 황 씨였습니다. 황 씨도 직접 자신의 몸에 투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하루가 넘게 있었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후 조 씨는 황 씨를 통해 알게 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또 다른 2사람, 그리고 마약 공급책까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공급 혐의를 부인한 황 씨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오래된 화두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률이 제출된 상태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에 진전이 없다 하고 한국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의 최근 발언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진복 의원은 어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직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명확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또 최근까지 행안위 위원이었던 송원석 의원은 지난해 말 경찰은 국가직을 지방으로 보내 자치경찰로 가는데 소방은 오히려 국가직으로 해 방향이 정반대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안위원인 윤재욱 의원과 이채익 행안위 간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재욱 의원은 지자체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채익 의원 역시 행안부와 소방청, 기재부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대한 적은 없다. 하지만 논의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부처 이견은 행정안전부 방안으로 조율됐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한국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됐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명 중 약 8명꼴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다면 국회는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서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위원인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이미선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30억 원이 넘는 주식에 쏠렸습니다. 여당에서도 일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지만 오해가 생긴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주식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야당은 초반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35억 원대 주식에 대해 질의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전체 주식 가운데 60% 이상을 특정 기업 2곳에 투자했다며 재판을 통해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도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수억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후보자는 회피 신청을 했어야 맞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거래는 배우자가 했고 일부 손해도 봤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원 사격했습니다. 다만 공직자 신분, 특히 판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왔습니다.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는데 물론 저도 공무원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식 거래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은 송구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를 해서 일부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청문회 내내 주식 거래의 부적절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됐던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화 재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돌아온 뒤에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먼저 접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한미 정상부터 만나서 비핵화 대화에 다시 속도를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미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북측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청와대는 그동안 물밑 접촉은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뒤에 대북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특사 파견이나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상황에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결국 이루어졌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대화도 상반기에 매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6월 G20 정상회담에서의 별도 회담 등이 연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 측에서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레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력이었던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직접 대화,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을 알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노동당 주요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 건설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과 연계될 만한 급격한 노선 변화를 예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체제 2기 첫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건설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으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란 지난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대신해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해석됩니다. 저희도 작년에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관철하는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했지만 전술적 차원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현재 정세에 따라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로 한 내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더더욱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방향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대미 비난이나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미 협상 사령탑을 맡아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모두 회의에 참석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국세청이 유튜버와 BJ 등 신종 호황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소득자의 탈루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번 동시 세무조사 대상에 어떤 직업군이 포함됐습니까? 네, 국세청이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상은 신종 호황 고소득자입니다. 이른바 틈새 업종으로 호황을 누리는 176명인데요. 먼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와 1인 방송 BJ 등 15명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튜버는 많은 광고 수입이 발생해도 해외 수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경비가 아닌 거짓으로 만들어진 경비인 가공 경비로 소득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창작자의 유통물을 관리하는 유튜버 기획사인 MCN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신고 금액을 20억 원이나 뺀 1인 방송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반려동물과 부동산 컨설팅 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현금 수입을 직원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늘고 있고 부동산업자는 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하면서 토지 매출만 신고하고 건축 건물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 탈세 혐의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연예인과 기획사, 프로 해외파 선수는 물론이고 전문직인 의료계와 법조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는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연예인과 기획사, 프로 운동선수도 조사 대상입니다. 인원은 20명 정도입니다. 유명 가수나 배우의 경우 팬미팅 참가비를 신고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 등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인 기획사를 세우고 가족 소유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가족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3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연예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소속사를 만든 뒤 매니저 비용과 수수료 비용 등을 빼고 소득을 신고한 운동선수 역시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활약 중인 축구, 야구, 골프 선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황 전문직으로 알려진 의료계와 법조계, 건축계 39명도 조사를 받습니다. 성형수술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현금 결제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받는 병원이 많고 설계 용역 대가를 빼고 해외여행과 유흥비 등을 경비로 계산해 소득을 탈루한 건축사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고액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임대업자 35명과 세무조사 이후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2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세무 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포용적 세정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외에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영유아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와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등을 확대하고 분만과 수술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하는 데 올해부터 5년간 약 6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5년간 약 4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습니다.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한 데 이어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프리랜서의 고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조 9천억 원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에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건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가변적인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재정 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21년 만에 4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공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륙은 이번 비로 인해서 건조함이 많이 해소됐다고요? 네, 건조했던 도심 속 나무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밤사이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25cm에 달하는 이례적인 큰 눈이 쏟아지면서 4월 기준으로 1988년 이후 21년 만에 대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내륙은 비와 함께 반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7도에 머물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낮아서 쌀쌀합니다. 현재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는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나 1에서 5cm의 눈이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5도, 광주와 부산은 7도로 예년 기온은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5도, 대구는 16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서풍이 유입되는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졌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퇴근길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데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6개월 전 취임하면서 약속한 일정표에 당정청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였는지, 또 재원 확보 방안은 현실성이 있는지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 정책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는 반응과 성급한 발표였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당정청이 어제 확정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보니까요. 네. 당장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네. 또 이제 전면 도입이 2021년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일정표는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무리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예.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이 너무 늦게 시행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정비를 놓고 본다면 네. 조금 서두르는 감도 있고요. 네. 더구나 올 2학기는 3학년 학생들이 해당하거든요. 네. 네, 2학기 예산은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시도교육청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고 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지난달 14일이었던가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전액 책임져야 한다. 이런 취지였죠? 네, 그때 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당의 명제다. 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네.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정부 부담으로 해야 한다. 예. 이런 내용이 성명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니까 교육청 부담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2021년이 완성연도인데요. 네. 그때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가 무상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몫을 정부와 시도교육청 대비를 해보면 5대5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죠. 예. 자, 교육감님 전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좀 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건 정부가 절반의 고교무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 결과치보다 네.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월 18일에 창원에서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까지 이 말이 본격적으로 안 나왔고요. 네. 그러고서 제가 긴급하게 며칠 전에 장관을 만났습니다. 7일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만난 자리에서 어제 발표한 이 안을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네.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듣고서 이것은 회장 혼자서 협의회 전체 입장을 결정할 일은 아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한 분 한 분 전부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제 의견을 말했고요.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제가 예. 정리할 때는 전북을 포함해서 16군데에는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16군데입니다. 16군데는 동의를 했다. 네, 전체가 17군데이죠. 네. 네, 그러니까 16군데는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하고요. 네. 이제 한 군데가 경기도인데요. 예. 경기도는 다른 지역이 안고 있는 재정 부담과는 다릅니다. 네. 경기도가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교사 직원들이 많죠. 네. 서울보다 더 많거든요, 경기도가.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재정 압박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현재 이 일 안 가지고는 여기에 동의한다고 선뜻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해주신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청에서 이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예, 다만 4월 7일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교육부총리를 만나셨을 때 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미리 듣기는 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그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6곳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그 시점은 어제 발표 전입니까? 어제 발표하기 전으로 저는 계산합니다. 네, 발표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네. 정책을 내지 마십시오. 네.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은 다음에 네. 발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확인을 해 보니까 16군데는 불만스럽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계속 대화를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이 47.5% 그러니까 정부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이 재원 부담 비율이요. 이게 네. 각 교육청에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전북교육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이 650억입니다. 예. 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네. 325억 원을 전북교육청에 부담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른 데에 사실 들어갈 예산인데 이걸 빼는 것이니까 네. 해야 할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만큼 다른 일을 못 한다. 네, 네. 예. 그럼 어저께 그래서 학교 시설 개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화장실 뭐 이런 거 해서 네. 학교 시설 개선, 그다음에 내진 보강, 체육관이라든지 또 강당 신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분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네.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네, 하여튼 저는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원칙이 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한다. 예. 그렇다면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누구냐? 이것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 바로 아실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 정부지.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이게 부처 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기획재정부가 자주 하는 말이 지금 세수가 많이 거쳐서 예. 지방 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 예. 그런데 세수는 말 그대로 수입 예정표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세수가 적게 거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방 교부금 비율을 좀 높여서 안정적으로 국교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발표 때 그 여당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사실인가요? 네, 그 사실입니다. 이제 그 점에서도 네. 그 사실인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정부 여당이 그런 언급을 할 정도면 예. 교육청이 말하기 전에라도 네. 교육청에 부담을 주지 말고 네. 앞장서서 전에 정부 부담을 나가야 맞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예. 자, 예, 끝으로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네. 누리 과정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예,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것이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인데 네. 저는 가능한 한 충돌이 없는 쪽으로 네. 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네. 다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데 그 당시 누리과정은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청에 떠넘긴 겁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할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 부담을 교육청으로 또 넘기니까 그것도 전액을 네. 교육감들은 당연히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성격은 좀 다르군요. 네네,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나? 더 빠르게 세상과 연결돼. 단 한순간도 해킹 걱정 없이. 차량 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었습니다. 이런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전국 엣지 클라우드로 빠르게. 해킹 막는 기가 스텔스 기술로 안전하게. 당신의 초능력 KT 5G. 정말로 허무맹랑한 허위 조작 정보, 망언들을 주저없이 생성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구나. 저는 자유한국당이 덫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동해 산불을 적절하게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했다, 만에 하나. 그랬더라면 그 깔아놓은 덫이 정말로 산불처럼 번졌을 겁니다. 저는 범죄적 수준의 모략이다. 자유한국당이 덫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적 수준의 모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다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굿 이너프 딜이 아닌 Finally good deal입니다. 선 비핵화 후 협력입니다.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Finally good deal입니다. 선 비핵화 후 협력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어제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혁신할 의지도 없는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겠다. 바른미래당에서 가겠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아주 시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미래당과 당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민주평화당이 오랜만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보입니다. 하나는 4.3 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길. 또 다른 길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호남계와 통합하는 길. 어젯밤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민주평화당이 오랜만에 받았어요. 네, 주목을 오랜만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매일 받습니다. 네. 지금 잠깐 그 긴급 뉴스가 들어와서 그것부터 처리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음란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 지금 경찰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음란물 유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올린 음란물 본인이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음란물 유포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모르셨습니까? 대화방에서 마약류 지칭하는 은어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마약 검사 응할 생각 있습니까? 단체 대화방 멤버 중에 마약 복용한 사람 있나요? 음란물 올리신 본인이 거 마약 복용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을 남기고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준비된 발언만 하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린 음란물 본인이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음란물 유포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모르셨습니까? 대화방에서 마약류 지칭하는 은어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마약 검사 응할 생각 있습니까? 단체 대화방 멤버 중에 마약 네, 로이킴 씨 미국에 학업차 체류하다가 어제 새벽에 이른바 기습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지금 방금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사에 도착해서 준비한 발언을 했습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간단한 말을 남기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조사 결과 속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의원님 첫 질문도 못 드렸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관계로 자꾸 TV에 나오니까 네. 제 딸이 보고 아빠는 지금 포르노 테이프 보고 다니는 거야?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엄마가 빨리 속썩여서 죽었어. 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교육적으로도 예. 좀 빨리 수사해서 네. 조용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여러 측면에서 좋지 예. 않죠. 네. 예. 자, 민주평화당 오랜만에 주목받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의총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만 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의당과 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네.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어떤 의원의 말씀처럼 지역구 예산 확보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예. 지금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딱 20명입니다. 예. 그런데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기 전에 네. 우리 민주평화당이 지금 바른미래당 꼴처럼 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더 토론을 해보자. 예. 그리고 더 방법을 모색하자. 예. 그런 정도로 일단 봉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좀 더 해보자라는 쪽으로 봉합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글쎄요, 그 지난주에 박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문제가 이제 그 현안으로 당면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셨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박 의원께서도 반대하는 쪽이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왜냐하면 몇 명의 의원들이 네.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예. 우선 우리 민주평화당을 작은 당이지만 예. 거기라도 단결시켜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영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예. 비례대표 3분 중 이상돈 의원이 떠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3석, 17석에서 16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원내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4명인데 그중에 몇 분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단결시켜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솔직히 바른미래당의 미래도 봐가지고 예. 전부 합쳐서 22서너 명만 되더라도 만약 한두 명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요거를 갖추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의당은 가치관을 중시하는 이념 정당입니다. 예.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대중정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네. 이런 문제를 정의당하고 저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우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목소리를 내는 예. 중산층 또는 소기업들한테 치우면은 우리의 갈 곳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유보한 채 됐지만은 지금은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고 굉장히 미묘하니까 예. 우리가 좀 더 크게 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러한 것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일단 그 민주평화당 내부 의원들 지금 그 공동교섭단체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좀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찬성 3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요. 정동영 대표를 포함해서 천정배 의원 등이 찬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유보 의견이 6명, 지금 표기가 잘못됐네요. 유보 의견이 6명이고요. 반대 의원이 5명으로 이렇게 언론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되게 맞겠죠. 그런데 어제 윤영일 의원을 우연히 조우해서 예. 찬성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찬성으로 분류되어 있던 3인 중에 한 분인 윤 네. 의원께서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직접 얘기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중에도 예.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꼭 저렇게 분류한 것이 옳지는 않다. 네. 그렇지만 대강 비슷하다. 네, 하여튼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교섭단체 구성하는 게 당에서 당론을 정해서 가자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개별 본인이 의원들이 서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이게 한 당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갈 수 있죠.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민주당의 교섭단체가 있는데 네. 나는 민주당 교섭단체 안 하겠다. 그러면 빠질 수 있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거기는 같은 당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쳐지는 거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민주당도 교섭단체 등록을 할 때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지만은 예. 그건 당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하겠다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이탈할 수도 있는 한 이탈할 마리의 수도 양이 있는, 더 중요하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안 그래도 적은 당이 또 분란 속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의원들 편에서 좀 함께 네. 활동해 주는 것이 우리 당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갈지 또 다른 대안으로 갈지는 여전히 모호한 거죠. 아직은 뭐. 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해야 교섭단체가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바른미래당에 있는 동의하는 의원들과도 그런 방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은 거기는 이미 바른미래당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그러한 자기 소속당을 버리고 이쪽으로 탈당하지 않고 네.
그대로 교섭단체하는 것은 또 정치 도의상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제3지대론 얘기가 나오던데 민주평화당에 있는 의원들과 다 이제 호남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이 6명이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있는 송금주 의원 등 그 2명의 호남 의원. 이영우 의원 등. 네. 예. 그렇게 하면은 다 합치면은 22명 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23명, 4명 되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그렇게 놓고 제3지대에 텐트를 쳐놓고 예. 당을 꾸리는 예. 이것도 방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수개월 전부터 예. 뭐 1년여 전부터 손학규 대표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네. 정계 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로부터 나온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다 예. 하고 선언을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저는 보도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되겠느냐. 한 지붕 두 가족이 예. 저는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이기택 총재와 헤어지면서 예. 당사도 네. 모든 재산도 기득권도 넘겨주고 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창당하고 결국 전국 정당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집권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도 그러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청문회다 국회가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바른미래당 주요 간부하고 조찬을 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고 네. 또 청문회가 끝나면은 이제 주말께 한번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손학규 대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는 잘 알고 계셔서 저는 만나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바른미래당의 그 지도부에 속해 있는 간부를 만나셨다는 얘기죠, 오늘 조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쯤에는 손 대표를 직접 만나보시겠다. 한번 연락해 보려고 그래요. 네. 약속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되겠죠, 뭐. 만나자고 하면 잘 만나 주십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손 대표가 이 민주평화당 인사들하고 접촉한 적은 없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이번 주말쯤에 만나려고 예정이라 연락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손 대표를 향해서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이를테면 이제 결단하라는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방송에서도 수차례 예. 하셨는데 잠깐 그 얘기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들 거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손학규 대표가 예. 정계 개편에 불씨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도로 박근혜당으로 갈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그때 정체성에 맞는 결단을 하면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민주평화당과도 합쳐질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생물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지만은 배제는 안 하시는군요. 그건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 한국당이 도로박근혜당이 되고 저희 살짝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뭔가 이제 갈 곳을 찾아서 떠난다는 전제가 붙어 있었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의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그럼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제가 저러한 얘기를 했을 때도 예. 이미 한국당에서는 애국당, 태극기 부대와 통합을 하려고 하지 네.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려고 하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승민 의원이 오는 것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다고 해서 유승민 의원이 언제까지 진보 보수 이 한 지붕 두 가족 속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는 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야만이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줄기차게 저분들은 어떤 그룹이 예. 어떤 당을 만들든지 또는 바른미래당을 지키면서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으로 노력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뭐 재산이나 자산이죠. 당의 자산이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아예 보따리 서서 나오는 것이 네. 훨씬 깨끗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걸 지키려다 뭐 합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바른미래당의 자산이 약 50억 된대요. 예. 500억을 5천억이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주말에 만나면은 보따리 사서 나와라 이렇게 설득하실 아니 예정이군요.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물론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은 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내년에 총선에 무엇으로 무슨 말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 예. 확실한 것을 결정하고 가자. 네. 저는 그렇게 권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하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3지대에서 하나 뭘 독자적으로 제3의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이겠네요. 누구든지 지금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명분이 있겠어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 민주평화당이 그리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그 소속 의원들 일부가 또 들어오고요. 들어오죠. 예. 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총선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길로 갈 그러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합 집산이 아니라 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리더십을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정체성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햇볕 정책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한 집에서 살던 식구들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단 누구도 욕심내지 말고 기득권 버리고 합쳐자. 예. 그렇게 해서 호남에서라도 깃발을 들고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지 지금처럼 자꾸 좁아져 가지고 작아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3년 전에 우리 총선에서 그래도 제3당이 출범한 것은 미래형 젊은 안철수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예. 이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측에서 안철수 대표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하죠. 요 얘기 잠깐 좀 몇 가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면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대통령이 귀국을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의 하나라고.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하고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예. 그때는 잘 돼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노이 회담 후 사실상 결렬돼 가지고 북미 간에 대립하고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인공위성이건 무엇건 발사하지 말라고 해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나자. 네. 만나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번째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남북 경협을 먼저 나서지 말라. 이걸 굉장히 강한 톤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로는 아마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가셔서 사실상 우리로 하면 모레 아침 새벽에 회담을 하는데 예. 이번 회담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회담이 되지만은 그래도 분단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5월이면 좋죠. 예. 남북 정상회담을 가져가지고 최소한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어도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북한도 경제 문제가 크게 네. 클로즈업 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시점이 착각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나? 더 빠르게 세상과 연결돼. 단 한순간도 해킹 걱정 없이. 차량 정보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었습니다. 이런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전국 엣지 클라우드로 빠르게 해킹 막는 기가 스텔스 기술로 안전하게 당신의 초능력 KT 5G. 뉴스브리핑입니다. 지난 4일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이 530헥타르에서 1,757헥타르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6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2,460배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한 피해 면적 조사 결과 고성 속초 700헥타르, 강릉 동해 714.8헥타르, 인제 342.2헥타르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61살 신모 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와 예방 인력 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연구의 산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창립 60도를 맞아 안전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 기술을 새 발전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가압기와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시스템을 하나의 압력 용기에 설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스마트 원자로 2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한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인구 1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에 난방과 전력은 물론 물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첫 번째 2기를 조만간 건설할 예정이고 사우디 건설을 발판으로 해서 중동 지역 국가 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저희들이 진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인 아틀라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등은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 60년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연구원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핵폐기물 불법 매각 사건이 불거지는 등 원자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생일잔치 자리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안전이었습니다. 원자력 산업을 안전과 신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로 키우겠다는 다짐입니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안전을 저희들이 국가 여러 가지 방제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면 훨씬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함 전 사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8월 강원랜드 프로암 골프대회에 참가해 식사와 기념품 등 1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는 오늘 오전 위 전 은행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공보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던 위 전 은행장은 남산에서 이 의원 측에 3억 원을 건넨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도피 중이던 전직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박모 전 경위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수사하던 가운데 박 전 경위가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전국 전통시장과 봄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충청과 호남 지역 전통시장과 진해 군항제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9차례에 걸쳐 금품 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훈련 중 레이더에서 사라져서 실종됐던 일본 항공자위대 F-35A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럽, 미국 등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위원장이 조만간 2020년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 남북한 패럴림픽 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위원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남북한 패럴림픽 위원회와 함께 3자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만약 도쿄 패럴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다면 하계와 동계 패럴림픽 통틀어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